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 그 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상에서의 삶은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다시 바로 방학을 맞는 게 되겠고, 즉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방학도 너무 놀다만 보면 다시 또 뭔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다시 또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서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즉 우리 모두가 수십 년간의 지친 삶을 살다가 업보가 닿으면 몸을 바꿔서 영계로 가서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0세기의 신비가 다스칼로스는 인간은 저승사자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키스를 맛본 적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문장만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가 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영매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리자 윌리엄스입니다. 영매 고충 중에 하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인 것처럼 이 육신에 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렷하게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보여주는 건 어떤 대화보다는 핵심 단어, 어떤 상징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자 윌리엄스에게는 빨간 장미하면 자기는 이게 생일 뜻하지만은 이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빨간 장미를 보여주면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할머니의 이름이 로즈였다, 이런 걸로 이 내담자 일이 소통하고자 하는 영혼이 할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내담자에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빨간 장미를 보여준다 하면은 죽은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늘 자기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하곤 했다 하는 걸로 이 내담자 2가 소통하고자 하는 영혼이 죽은 남편이 맞다,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매가 어떤 상징을 받은 후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급사를 했는데 죽은 아들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어 하다가 리자 윌리엄스 영매를 찾아오니까 영매가 죽은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죽은 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고 나기 직전에 이 커브에 있는 돌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충돌하게 되니까 맙소사 아프겠다 하면서 자기가 머리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신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날고 있었다. 즉 밑에서 이러한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즉 자기의 육체 같은 오토바이가 돌담벽에 충돌하는 것을 위해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죽은 아들이 이 영매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서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까 늘 걱정했던 이 엄마는 아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해받고는 이제 크게 위안을 받게 되죠. 이 영매가 전하는 이 낡고 병든 육신을 벗었을 때의 느낌, 결국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하게 될 내용들이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아주 심한 골절상을, 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서 이렇게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병이 다 나아서 이걸 다 풀고 온몸에 기부스를 풀고 가볍게 조깅을 할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100년 전 인물입니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100년 전만 해도 뭐 1차 대전 또 여러 그 전쟁 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고, 따라서 죽은 가족의 영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임, 뭐 강령술 또 심령회, 이런 것들이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 심령회 이런 걸 주관하는 인물이 이제 영매가 될 텐데요. 당시 윌리엄 제임스는 이 영매를 만나봤더니 전부 순전히 엉터리고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영매를 접하게 되는데, 이 레오노라 파이퍼는
돈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상업적 영매가 아닌 보스턴의 중류층 부인이었습니다. 이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영매를 통해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의 죽은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에게는 2살 무렵에 폐렴으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흰 까마귀론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거 뭐냐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를 조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마리 흰 까마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걸 여기에 적용해 보면 모든 영매가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영매를 다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의 뛰어난 검증된 영매 한 명을 제시하는 거 족하다. 이게 바로 레오노라 파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흰 까마귀에 해당되는 거죠. 이 레오노라 파이퍼는 실제로 미국과 영국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년에 걸쳐서 검증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살해 그런 영매가 개입된 사건인데요. 이 1942년 11월 25일에 2차 대전이 한참 무렵에 영국의 전함, 최신 전함 바하움이 지중해 작전을 하러 나갔다가 독일군 어뢰 3발을 맞고 침몰하게 됩니다. 당시 12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전쟁이 한창 중이었으니까 이런 게 새 나가면은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다. 이거를 염려해서 이 사실을 극비에 붙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전역에 이 사실이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체포했더니 영매인 헬렌 덩컨이었습니다. 독일군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죄목 아래 조사를 했는데 헬렌 덩컨은 자신은 그냥 이런 강령의 심령술 하다가 죽은 수병의 영혼이 해준 얘기를 전한 것밖에 또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죽은 가족이 모여서 죽은 가족의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이런 그 심령술 통한 강령회를 하다가 죽은 수병이 나타나서 지금 전함 바하움이 침몰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를 자기는 전달하게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헬렌 덩컨은 독일군 스파이의 죄명을 계속 쓰고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시 수상이었던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명이 아직도 잘 벗겨지지가 않는지 현재도 유족들이 이 헬렌 덩컨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몇 년 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에 소개된 넷플릭스에 소개된 그 미국의 영매인데요. 젊은 영매입니다. 타일러 헨리라는 어느 그 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가족 또 자매를 위해서 이런 죽은 딸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죽은 따님은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거고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다시 만날 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면서라는 말을 합니다. 젊은 이답지 않게 죽음은 때로 삶의 소중함 뿐만이 아니라 삶의 덧없음도 깨워준다 하면서 인생은 서로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타일러 헨리와 만나기 위해서 대기 중 의뢰인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영매는 미국 영매인데 이 영매는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의뢰받고 읽다가 알게 된 영매입니다. 로라린 잭슨이라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교사로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는 이게 죽은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별자들 위해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리딩을 해줬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 영매를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떤 그 고인의 이름 하나만 딱 주고 뭔가를 알아맞히는가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서 검증을 해서 진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런 사별자 모임 같은 데서 이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매가 하는 내용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구별에 살아가는가, 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선설한 바도 있는데
우리 육신은 없어져도 우리 의식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영매도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아마 우리 안에 빛이었다. 우리 사이에 빛이란 제목으로 좀 변경돼서 아마 곧 출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영매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분이 미국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본인이 그 예언 미래에 대한 예측도 했기 때문에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내담자가 오면 내담자를 최면에 든 게 아니라 본인이 최면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가 최면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전생을 읽는 일을 해줬는데 약 40여 년에 걸쳐서 6천 명을 대상으로 14,000건 이상의 리딩을 했는데 이분이 남긴 기록은 현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심리학 전공자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다시 연구를 해서 책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두 가지 일을 보게 되면은 이 뚱뚱한 것 때문에 온 두 명의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왜 지금 뚱뚱해야 되는가? 그거는 전생 어딘가에 언젠가에 다른 사람이 살찐 걸 심하게 경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로 남을 경멸하지 말라는 이 카르마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됐다. 또 한 사람에게는 바로 직전의 생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전생에 굶어 죽으면서 음식에 대한 엄청난 갈구를 품었고 이것 때문에 비만하게 됐다. 이게 똑같이 비만으로 찾아온 두 내담자에게 해준 이 전생의 리딩 내용이 전부 달랐던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분이 우리나라 박진여 선생입니다. 이분은 그 에드가 케이시와 뭐 똑같지는 않아도 이러한 의식의 변성 상태 들어가서 상대방에 대한 이 전생을 리딩을 해주는데 가슴의 대화라는 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회 또 카르마, 출생 전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카르마 타임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특히 출생 전에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집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지만은 최종적으로 완공된 집은 그 설계도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여러 번의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완공된 집은 원래 설계도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그만큼 변경되기도 한다. 이런 거를 집 짓기 전에 설계도에 의해서로 비유를 적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입니다. 존 메이스필드는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나니 하면서 새로운 몸으로 변장한 그를 또 다른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는다. 더 튼튼한 사지와 더 총명한 두뇌를 갖고 그 오래된 영혼은 다시 길을 나선다. 이런 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6년 전쯤에 번역 소개된 책인데요. 이 미국의 또 다른 영매인 제임스 반 프라가 쓴 고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부제목이 그들은 왜 우리 곁에 머무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후세계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홀로 죽는 사람은 없다. 이게 대단히 그 안심된 내용이죠.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고 나서 이 사후세계에 그냥 홀로 내팽겨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인생을 회고하게 되는데 그때 심판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심판자가 있어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 또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또 영계에는 수많은 수준이 있고 즉 자주 나온 질문이 천국 지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천국 지옥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준이 있고 그 진화된 정도에 따라서 특정한 수준에 끌린다. 뭐 당연히 진화되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낮고 어두운 수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신적, 정서적 사고방식은 죽은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 살아있으면서 돈과 재물에 집착이 아주 심했던 사람은 죽는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집착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삶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건 아까 영매 또 신비가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게 전생에 대한 말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저 자식 놈은 전생에 나 무슨 왼수지간이었길래 부모 속을 일이 썩이냐. 전생에 뭐 국가 대표 선수였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MBC의 최상일 PD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8,000곡 이상의 민요를 채록을 했는데 민요 중에 소개해준 민요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선시대 갑작스러운 홍수 때문에 아내와 누이가 떠내려가자 둘 중에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남성이 아내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이 동생이 떠내려가면서 부부 사이가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나도 다시 태어나면 다음 세상에선 서방부터 구하리라 하면서 떠내려갔다고 하는데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 연구소입니다. 여기 뭐 3,000건이 넘는 실제로 검증한 사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러한 환생과 관련한 사례로는 첫 번째는 2차 대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전사했다가 한 60년쯤 뒤에 태어난 미국 남자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제임스 남자 사례. 두 번째는 흑인 여성으로의 삶을 살다가 14년 뒤에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파멜라 로빈슨. 세 번째는 아일랜드에서 어린 자녀 5을 남겨놓고 3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가 21년 뒤 영국에서 태어난 제니 코켈. 네 번째는 이 타이타닉호 침몰과 관련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0년대 이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얘는 이상하게 장난감은 주로 비행기만 갖고 놀았다는 거죠. 어느 날 엄마가 장난감 비행기 사주면서 밑에 이 비행기 바닥에 폭탄이 달려있구나 얘기했더니 이 2살짜리 꼬마가 말을 떠듬거리면서 엄마는 폭탄이 아니고 낙하형 연료 탱크다. 드랍 탱크라는 항공기 전문가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가 잘못 얘기한 걸 고쳐줬다고 합니다. 얘가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 2~3살 무렵부터 얘가 새벽마다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고 매일 밤 깨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한두 번 어쩌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얘가 혹시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하는 걸지 모른다 하면서 어떤 최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의 꿈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꿈의 내용은 얘가 지금 불타고 파괴된 전투기 조종석에 꼼짝없이 갇혀 있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지금 자기가 추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얘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고만 보고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 아버지가 2차 대전의 전사자 명단을 구해서 얘가 하는 얘기를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하는 내용과 맞는 부합된 내용이 1945년 3월 3일에 미국의 나토마베이라는 항공모함, 당시에는 제트기가 없을 때니까 코르세어 기종이라는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를 타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했다가 그날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격추돼서 추락한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꼬마가 새 장난감 병정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생전에 새 동료의 이름을 붙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꼬마가 이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 코르세어 기종이 항공모함에서 이륙 착륙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자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소문을 해봤더니 얘가 두 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소문에서 결국 찾게 되는데 이 왼쪽이 1928년에 두 누이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남자애가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누이가 나이가 들어서 87세 할머니가 됐는데 이 할머니가 하고 꼬마가 만났더니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전부 다 털어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 꼬마가 60년 전에 죽은 남동생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적인 만남이죠. 또 얘가 걸음마 시작할 무렵에 아버지가 사랑한다 했더니 이 꼬마가 걸음마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 부모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호텔의 모습 지붕이 핑크색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아주 경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인지과학연구소는 이 사례를 신빙성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정신과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이끌다가 2007년에 작고했고 지금은 소아정신과 의사인 짐 터커 교수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생전에 이런 사례를 2,400례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엔 주로 인도라든가 미얀마 이런 윤회 개념이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이런 사례들을 조사했던 건데 이렇게 많은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모든 인간이 환생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했는데 그러나 2007년 사망하기 전에 이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를 전해 듣고는 이 환생은 이 틀림이 없는 거구나 하는 심증을 굳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짐 터커 교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게 종교라든가 심령 분야가 아니라 과학 분야로부터 증명되고 있는 환생, 윤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가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생전의 모습인데 그 스타일은 대단히 합리적인 스타일이었고 마치 변호사가 법정 심리에 제출된 서류를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증인을 세우고 증거의 출처를 밝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가면서 그 2,400년에 되는 사례의 그 진실성을 다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영혼 사후세계 윤회가 존재하는가 이런 그 대중 강연이 열렸습니다. 부제목이 의과학의 실정적인 증거들이었는데 이 강의는 어떤 뭐 불교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서 이걸 주관했습니다. 각당복지재단 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그리고 강의를 한 분도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은 연세의대 명예교수고 이분은 예방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연세의대 의료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예방의학이란 분야는 의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되게 깐깐한 분야죠. 그러니까 통계 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치료가 B라는 치료보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해보는 통계 등을 이용을 해서 대단히 깐깐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 종합하면은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다음 문제부터는 쉽게 풀린다. 뭘 할까 말까 이런 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의과학적 실증적 증거들 되면서 윤회는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고 기독교인인 그 연자가 뭐 영혼 사후세계뿐만이 아니라 윤회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근거 중심의 학문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근거 중심의 죽음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 최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영혼들의 여행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팔린 아마 수만 부, 수십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 여기서 언급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다른 생에서도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지금 가족이라든가 친구 이런 관계가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부터 어떤 인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최면하면 신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비스러운 구석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묻혀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정신 집중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빙산 오른쪽에 빙산 그림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게 의식이 되겠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의식 작용을 약화시키고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의 대부분 이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게 최면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좌뇌가 이 보통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좌뇌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또 우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최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최면을 통해서 뇌파의 변화도 오게 되죠. 이 깨어있을 때의 뇌파가 베타파인데 최면에 들어가게 되면 세타파로 이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일간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32살 어떤 여성이 6살 때 길을 잃고 집에 가는 길을 못 찾으니까 가족과 헤어져서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좀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전북경찰청의 과학수사대를 찾아가서 최면으로 좀 찾아줄 수 없겠는가 해서 최면을 통해서 20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10대 또 6살 전까지 서서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처음 나왔던 기억이 이 빨간 티셔츠, 보라색 바지를 입고 철길을 따라 그냥 무작정 걷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최면을 해서 마침내 살았던 집의 위치, 또 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할머니 생김새를 다 기억해냈고
이걸 바탕으로 3일 만에 가족을 찾았다는 거죠. 이 최면석의 기억이 실제 가족과 놀랍도록 똑같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그때 일간신문뿐만이 아니라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도 이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상적인 기억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 모든 기억이 다 보관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최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이런 문제, 이 6개의 성냥개비를 한번 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 이런 문제를 내면은 이 현재의 삶에서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차원을 바꿔서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4개의 삼각형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앞에 영혼들의 여행과는 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아까 영혼들의 여행이 29사례를 모아서 소개한 데 비해서 이 사례는 이 책에서 딱 한 사례 캐서린이라고 하는 27살 여성 딱 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담자가 불안과 공포증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18개월 동안 통상적인 치료를 했지만은 물론 조금 좋아진 면도 있지만 이 증상 자체가 잘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최면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최면을 유도할 때 기대하는 거는 유아기 쪽, 어렸을 적에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거를 끄집어내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은 어느 날 느닷없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많은 전생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의 케이블 TV에 보면은 최면 걸면 꼭 하면 왕자나 공주, 유명인이 나오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가난과 종살이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정신적인 불구에서 회복이 되면서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의사도 변한 거죠. 이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이 미국의 정신과 교수에게는 아담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태어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죽은 아들로부터 또 죽은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를 이 내담자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저히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내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의사도 이 환자에 대한 최면을 거치면서 본인이 좀 더 직관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내밀한 부분을 좀 더 감지하게 되고 또 인도주의적이 되면서 명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혼들의 여행 뒤에 나온 책들이 운명 1, 2편인데 거기 그 루스라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물들이 지난 300년 동안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한 영혼이 여러 다른 이체로 태어난 걸 의미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루스라는 이 내담자 여성이겠죠. 여성의 지금 남편이 200년 전에는 아내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성별도 바뀌어서 태어난 걸 뜻합니다. 그래서 소위 마초라고 하는 건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들 마초라고 하는데 이 마초들은 아마 이런 사실을 한번 정말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내용이 내 아이 속의 유령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2012년에 루크라는 5살째 어린 소년이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자기가 워낙은 흑인 여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나면서 죽었고 그러다 깨나 보니까 백인 남자아이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가 하는 얘기가 너무 믿을 수가 없었고 얘가 꼬맹이가 무슨 그 나이에 지금 인터넷으로 뭐 검사해서 거짓말 할 리도 없고 그래서 부모가 얘가 하는 얘기를 토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199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 실제로 열 몇 명의 사망자가 난 적이 있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 이 아이가 자기가 전상이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짐 터커 교수, 인지과학 연구소 짐 터커 교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례만 3,0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검증하는 프로가 계속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의 정치과에 있었던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개인이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고 있는데 남성성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이게 강화되면은 이제 사악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 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성이 갖는 장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흔히 남성성은 이 완력이나 공격성, 적극성으로 표현이 되고 여성성은 온순함, 친절함, 수동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때로는 여성의 육체로 또 어떤 때는 남성의 육체로 연속해서 환성해야 한다면 필요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별에서 일어나는 증오 차별 혐오 현장이죠. 혐오스럽다며 동양인에게 인종차별로 폭행한 백인 남성의 사진이 보도된 바가 있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방귀를 남자가 끼면 자랑거리지만 여자가 끼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차별의 모습이 교과서에 실린 바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어느 내과 의사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얘가 쌍둥이 둘이 뭔가 얘기를 주고받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언어를 형태를 갖춘 정체불명의 사투리라고 판단이 돼서 얘들 데리고 이 콜롬비아 대학의 뉴욕에 있는 고대 언어를 전공한 교수한테 데려가서 들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는 아람어인데 현재는 중동 시리아 일부 오지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그런 고대 언어인데 예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걸로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생의 자녀들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가본 적이 없는 아일랜드의 거리, 교회를 그리고 전생의 가족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하면 야단 맞죠. 그러다가 6살 때 이런 걸 막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는데 그 후에 성인이 되면서 다시 전생의 기억에 맹렬하게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생각이 떠올라서 손을 대기도 하니까 이 친정엄마가 너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아일랜드를 직접 건너가서 네 전생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건너 찾아봅니다. 그러다 마침 천신만고 끝에 그 교회 세례자 명단도 조사해가면서 자신의 전생이 1932년 10월 24일 날 37살 나이로 어린 자녀 5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메리 서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주인공은 53년생이니까 21년 뒤에 이번에 영국에서 태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명의 자녀들은 이제 고령의 노인이 됐고 그 주인공 젊은 여성 주인공이 있고 노인들 5은 전생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존재의 절대적인 지속성을 깨닫는 순간 현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제일 왼쪽 윗 사진이 영화 속에 주인공과 그 아래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 써니의 모습인데 그 아래가 바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실제 모습이죠. 여주인공과 바로 옆에 이제는 고령의 노인이 된 큰아들 써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우리는 모두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확신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건 개인의 안락함이 아니고 여러 환생 속에서 이어지는 완성과 순수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환생을 알고 나서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하면서 삶을 긴 안목으로 봄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87년에 개봉했던 이 아마데우스는 천재로서 모차르트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리에리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살리에리는 늘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 소망은 음악으로 신을 찬미하는 것이었는데 아니 그런 소망을 갖게 해줬으면 신이 내게 재능을 줬어야지 왜 신은 날 벙어리로 만들고 재능은 안 주고 천재를 알아봐서 눈만 줬느냐고 늘 신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신을 원망할 일이 아닌 거죠. 이 표의 X축은 생애입니다. 30번째, 40번째, Y축이 음악적 재능의 정도인데 모차르트, 살리에리 둘 다 음악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모차르트 경우에는 거듭된 전생에서 꾸준하게 음악을 연습해 오다가 40번째 인생으로 태어난 순간에는 천재 내지 신동으로 태어났지만 살리에리는 관심이 있었지만 별다른 연습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그게 뭐 신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생론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또 태어나서 또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큰 거고, 자기가 안 믿는 종교의 교리다. 또 종교에서 특정 종교에서 반대하고, 일부 종교에서는 성직자 역할이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또 축생에 대한 공포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건 내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그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 미국 개신교도의 21%, 카톨릭교도 25%가 교단의 입장과 무관하게 믿는다는 그런 연구가 조사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2015년에 펴낸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연구를 보면은 1984년부터 30년에 걸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1984년에 윤회를 믿는 비율이 21%였는데 2014년엔 28%, 30% 가까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에서 윤회를 믿는 불교인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불교 신도 차지한 비율은 뭐 변화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인들도 교단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신은 믿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계된 사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어렸을 때 자발적인 전생 기억이 뒤에 그 최면을 받으면서 받게 된 기억, 또 이거 제3기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타이타닉호는 1910 몇 년에 이게 침몰하면서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게 잘 알려져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중 선체와 충분한 구명정을 실지 않아서 많은 희생자가 났다 하면서 이 선박 설계사인 토마스 앤드류스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999년에 1953년생인데 내가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다는 이런 책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910 몇 년에 그 침몰한 배를 4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설계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내용은 이 사람이 1975년에 우울증에 시달릴 때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최면 속에서 자기가 타이타닉호를 설계한 선박 설계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면사가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그랬더니 토마스 앤드류스의 조상의 이름을 전부 나열을 하죠. 그랬더니 그 최면사가 녹음했다가 영국에 건너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는데,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얘가 4살 때 이 굴뚝이 4개 그려진 배를 그리면서 내가 만든 배가 침몰해서 많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생에 관한 소문 동서양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325년 후에 니케아 공의회 때 모든 복음서에서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을 다 삭제해버렸고, 200년 뒤에 2차 종교회의에서는 이 황제가 환생은 악마의 자림이다 하면서 다 추방을 해버리죠. 한편 프랑스의 계몽주의 볼테르는 환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게 정의 의미 목적을 갖고 불공정한 세상의 혼란을 증장시킨다 하면서 2번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난 것보다 뭐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이바노바라는 한 전문의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매번의 생애마다 비슷한 역경이 나타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생에서 해결 못하면 이 생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꼭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 죽음과 탄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잠자리에 들 걸 권하는 저녁종이고, 탄생은 그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이들을 부모 유전자 조합으로 보면 안 되고 자기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태어난 존재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생에서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생에선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오른쪽 사진은 제 둘째 딸이 몇 년 전 회사 면접하는 날 언니가 눈 화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비슷한 과제를 갖고 있는 영혼들이 또 한 가족을 이루게 계획하기도 한다. 각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주연이면서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책에 대한 소개 사례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원 학생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어린 여자애가 나타났더니 자기의 그 이름, 바로 직전에 생이 어땠고, 이번 생에 부모를 택한 이유, 또 이번 생에서 풀어야 될 일,
해야 될 이런 걸 또박또박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꿈이 생생하고 아내에서 얘기했더니 임신 4개월 안에도 그 당시에 똑같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 뒤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건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그 50분짜리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생이 사실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구별 인구 왜 증가하는가? 환생은 몇 번까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전 세계 뭘 잘못해서 그런 카르마 때문인가? 살아야 될 의미, 목적 뭔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억하지 못한 무소용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억 못해도 이 망각의 삶을 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고 우리가 수명을 다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기억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많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깨달으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면 망각이 되고 이게 계속 실행과 확장 또 계획 통합이 반복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종착점은 결국 지혜와 사랑을 닦아서 결국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 우주의식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이 의사는 본인이 크론병이라는 병을 앓기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기쁨, 희망,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 분노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지만 이걸로 삶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경영학자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아닌 도전자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은 겪고 있는 고도의 시련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챌린저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법이죠. 이런 그 오만한 사람 만나면 반응 일처럼 XX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래처럼 인간 세계로 진입하지 얼마 안 된 어린 영혼이구나. 성장할 수 있게 빌어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자세 일처럼 시험이 있는 걸로 대비하고 준비를 해오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아래는 뭐 그러다가 시험이 없으면 큰 문제 될 건 없죠. 그러나 시험 따위는 없다고 하다가 시험이 있으면 그야말로 큰 난리가 될 겁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아름다웠다리라고 말하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무제한 여건을 가진 시간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끝나기 전에 할 일이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나가야죠. 더 놀겠다고 징징대는 거 비슷합니다. 마치 그 무리한 연명치를 요구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놀던 거 깨끗이 정리하고 치워야 될 텐데 이 동상 공덕비를 자기 거를 세우고 가는 사람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또 음식 그 남았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고 할 텐데 이걸 다 싸가지고 가고 먹겠다고는 이런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박경리 선생의 그 옛날 그 통영의 기념관에 가보면 옛날에 그 집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하다라는 입간판이 있는데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집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할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떠난 가족, 친제 마중을 받거나 안내령의 마중을 받기도 하는데 소풍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 다 되는데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있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많은데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물질만 쫓는 그런 정신없이 사는 살다가 죽어서 갑자기 똑똑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20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스칼로스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스코틀랜드 핀동 공동체 몇 년 전에 그 워크숍이 열렸는데 제목이 우리는 죽지 않는다가 이 워크숍의 제목이었고 그 포스터에 나왔던 인상적인 문구가 아마도 이번 생은 끝없이 영원한 목걸이에 끼워진 하나의 완벽한 진주일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나온 지 50주년이 되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문장이죠. 먹는 일, 다투는 일보다 또 권력을 차지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완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추구하기까지 다시 100번의 생을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갈매기들이 어선뒤를 쫓아다니면서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를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경쟁을 한 사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높이 나는 법, 그리고 빠르게 하는 법을 연마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이래서 그 죽음 또 구에 대한 강좌를 수료하신 분은 이 그림처럼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